거네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을까요? 한 72%, 73%의 상관성이 있다. A 원인과 이 결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을 때 결과가 있고 없을 때 없으니까요. 오류의 가능성도 대략 한 30% 전후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대부분 100%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게 되죠. 그렇죠. 이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서술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분명히 A 원인의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없을 때 확 그 퍼센테이지가 변화하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100%가 되지 못하는 인과관계의 원인을 기여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이 원인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이 단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여기에 컨트리뷰트 한 바가 있다. 기여한 바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은 이제 영어로는 contributory cause라고 하고요. 기여 원인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원인이 기여했다라는 표현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단정하지 않는 표현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서술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을 우리가 해봤다면 이 원인 분석 이후에 어떤 논증이 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 이 사태가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이 책임, 어떤 사태,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거나 구조의 책임일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책임이거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책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의 글을 보면 쉽게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향들은 글의 논리적인 완성도를 낮추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물론 실제 문제가 개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여러 가지의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이기 위해서는 의도, 동기, 결과, 즉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했는가? 그리고 혹시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가? 그리고 상황이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진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의도나 동기가 생긴 거 아닌가?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나 동기가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의도거나 뭐 상황이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의도나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사람이 결과를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개인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 내 의도나 동기가 만들어낼 문제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행위를 해야 개인의 책임인 거고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어야 개인의 책임인 거고요. 상황의 강제성이 없었어야 개인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등등의 조건들이 따져져야만 개인의 책임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동이나 또 우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주체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감정의 표출을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행위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받아 온 겁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던 유럽의 중세 시기에 죽음은 슬퍼할 만한 사건이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죽음 앞에서 아주 자유로운 행동들을 벌이고 또 시체에 대한 공포도 없었던 것으로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이 교회의 뒷마당에 있다든지 성 바깥에 있는 큰 구덩이에 사람의 시선들을 많이 묻어놓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밟고 내려가서 그 위에서 뭐 장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 당시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시체에 대한 공포가 오늘날만큼 크지 않았고 죽음을 슬퍼하는 태도도 사실 별로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립 아리에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죽음을 기념하게 되는 이른바 16세기 이후에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이 의심받게 되는 이른바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화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유한한 것으로 인간의 삶의 종결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념할 만한 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역사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자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그 주체적인 감정, 주체적인 나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사실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한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상당 부분 사회적 사실과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순수한 개인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 그 비행이나 청소년의 정신질환이나 이런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통계에서 이것은 결국 이혼을 한 부부들의 책임이다.